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 생각보다 오래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부모 세대처럼 꾸준히 적금만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성장 시대에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모아나가야 할까요? 제대로 투자하고 어렵게 모은 돈을 잃지 않는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이 두 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죠.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비수도권보다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었는데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서 전망해 보고 어떻게 시장에 접근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라는 가사 청년기를 지나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받던 노랫말이었는데요. 요즘 청년들에게 이 노랫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가슴을 쭉 펴고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의 저자로 30년간 투자 전문가이자 은퇴설계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과 함께 오늘 저성장 시대에 돈 없는 청년들을 위한 투자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퇴설계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신데 이번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투자 안내서를 내셨잖아요. 예.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방금 성장이 멈춘 시대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게 의미가 꽤 큽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 동안에 이제 8% 성장을 하다가요. 이제 90년대부터 30년간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5년에 1%씩 떨어졌으니까요. 30년 동안이면 6%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비해서 이제 2% 성장률이 된 것이죠. 근데 2040년대 가면은 이게 이제 0%대에 접어들게 되고요. 네. 2050년대를 넘어가면은 여차하면은 마이너스 정도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급속하게 브레이크가 잡히고 네.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2%, 0%대로 접어듭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나죠. 예를 들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일자리들이 자꾸 적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임금이 높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직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이제 격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요즘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투자처를 찾는 것들이 좀 짧은 기간에 네. 코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파이어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어보자 하다가 그게 반대로 이제 큰 실패를 가져오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조금 장기에 걸쳐서 조금 자기의 생애 설계를 한 20년, 30년 정도의 설계 기간을 걸쳐서 거기에서 자산을 이게 안정되게 좀 이렇게 축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 보셨나요? 예,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그러면 어떤 책을 저희들이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데 대학교의 투자론 교재를 보라고 그러기는 좀 어렵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일반 서적은 재테크 위주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의 책이 좀 없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좀 보시라 하기에도 유튜브가 단편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예요. 올 봄에 이제 좀 청년들을 만나서 하면 또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네.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어떤 쪽에 좀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좀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든가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요. 결국 예전이 그때도 좀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이제 계속 돈을 물어봅니다. 벌어서 뭘 하고 싶다고들 얘기하던가요? 그건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을 갖고 싶은 것이고요. 마음도 좀 편안하고 싶은 것이고 네. 가정도 갖고 싶은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갖고 싶다는 것. 그게 이제 소박한 그렇죠. 목표입니다. 그래요. 인간으로서의 예. 존엄성을 지키면서 예.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건 누구나의 바라는 소망일 텐데 뭔가 돈을 확실하게 버는 방법, 네. 또 양극화된 사회에서 뭔가 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조금은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부의 불평등이 가져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데 토마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쭉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은 예. 부의 불평등이 가져오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자본을 소유했느냐, 자본을 소유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자본이라 하면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자본이 아닌 것은 이제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걸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피케티가 한 30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본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소득이 많지 않은데 자본을 가졌다고 갑작스럽게 불평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좀 이제 줄여볼 수 있는 그 인문이라고 할까요? 그 네. 인문이 이제 자본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그런데 자본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게 마치 이게 또 위험한 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위험할 게 사실은 없죠. 그런데 자본이라는 것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얼마 전에 주식 가격도 떨어졌지만은 가격의 변동이 얼마든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문으로서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본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네. 부분 거기에 관한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장에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 우리의 자산은 안전한가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열어봤거든요. 거기에 일본화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어 길은 아마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파니피케이션이라고 했어요. 30년 동안은 이제 제로 성장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인데 네. 선진국들도 아직 그런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일본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화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부동산도 일본처럼 그렇게 갈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장도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화의 길은 걷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요?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원리나 규모나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일어난 것들이 거의 땅값이 10년 동안 4배가 되었다. 그다음 꺼지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250엔에서 거의 80엔까지 떨어지는 네. 엔화의 초강세죠. 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워낙 그때 경제 규모가 컸습니다. 네. 미국 GDP의 거의 75%를 차지했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의 어떤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해외 경제가 살아나서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 말씀하신 거는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던 1990년대 맞습니다. 초반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거죠? 그때 엔달러가 80엔하고 할 때는 그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하고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스스로 구출해야 됐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국 GDP 대비해봐요. 우리나라는 한 7%대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국뿐만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우리나라는 수출 상대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만 어느 정도 있으면은 해외 시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80억 인구지만 좀 있으면 90억이 될 거고요. 네. 중국도 성장하고 인도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수출 부분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수 부분은 저는 계속 안 좋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수는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큰데 수출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본다면은 일본보다는 훨씬 약한 모습의 어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화, 초고령화, 인구 구조와 많이 좀 닮아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네.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심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성장이 멈춘다고 한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인구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일본은 인구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더 겹쳐서 큰 충격을 주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부분이 유일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성장이 거의 이제 제로 성장대에 접어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장수 리스크에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장수 리스크의 성장이 이제 낮아지면은 전체적인 월급 증가율, 소위 말해 소득 증가율도 월급 상승률도 낮아지고요. 네. 자기의 자산 가격 상승률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다 오래 살게 될 거고. 네.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내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내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제 사적연금요.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렇죠. 하는 것이 네. 훨씬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은 여기 무슨 자산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이제 지금까지 다른 인구 구조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투자를 하는 게 이전까지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산 서식지를 옮겨라 그렇게 예. 이제 권하셨더라고요. 예. 일장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적연금 안에서 어떤 내용 포트폴리오를 잘. 이제 사적연금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그게 자산 서식지를 옮기라는 것은요.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글로벌한 주식 혹은 저는 이제 뭐 그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미국의 주식 자본을 가지는 것이 네. 낫다는 것이고요.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주식 자본 중에서 미국의 주식 자본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에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금 안에요. 그런데 네. 예금을 갖고 있으면 아까 토마 피케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증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산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예금에서 자본으로 옮겨야 됩니다. 네. 자본이라 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부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제 미국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장기 저성장에서 내수가 둔화되게 되면은 정체되게 되면은 부동산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내수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좀 분산을 하는 걸로 우량한 부동산으로 분산하는 거로 그게 이제 리츠입니다. 네, 그런 리츠.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자산의 서식지를 좀 옮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변곡점을 2040년이라고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규모가 2035년 정도에 정점을 맞고 그 뒤로는 좀 달라질 거라고 예견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빨리 그럼 해외 주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2040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 전후로 이제 네. 경제의 큰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변곡점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주식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자본을 가지려면은 가장 우량한 자본을 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부동산도 우량한 부동산을 가지는 게 제일이듯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의 주식 자본하고 미국의 기업의 주식 자본하고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저쪽이 훨씬 우량한 자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우량한 자본을 가지라는 것,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성장률이 또 아까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 이제 또 하나 두드러진 게 이전 같은 경우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잠재 성장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네. 우리는 5% 정도 되고 거기는 2% 정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거 앞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OECD 선진국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제에 큰 어떤 브레이크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새로운 성장 동력은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이야기들이 요즘 이제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20년 후에 움직일 모습을 미래에 전망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현재 정보와 현재 상황에서라면은 네.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 놓아서 그렇죠. 예, 글로벌 우량 자본으로 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네. 좋은 시나리오보다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렇습니다. 예, 리스크를 예.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네. 택하는 게 가장 예.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장을 보니까 돈을 버는 원리를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어떤 게 돈을 버는 원리일까? 이것만 알면 될까? 기대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원리가 네.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네. 주식으로 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분산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P 500, 네. 500개 분산된 지수를 사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벤처의 종목을 샀다라든지 네. 안 그러면은 주식의 몇 종목을 사서 네. 집중 투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돈을 벌려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요. 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소위 말해 이제 쪽박을 찬 사람들도 깡통이 되는 거. 거기도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원리에서는 네. 이 길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길. 네. 예, 그렇다고 뭐 떼돈을 버는 길은 아닌데. 아주 위험한 걸 회피하는 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사는 것하고요. 네. 그다음에 퀄리티를 갖는 것입니다. 네. 자본에 있어서는 돈을 버는 원리에서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간을 산다는 거는 마치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예,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집을 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 돈이 들어가더라도 네. 적은 돈이라도 우선 연금 계좌를 열어서 맞아요. 거기에 조그만 돈이라도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자기가 자녀가 낳았다면은 자녀의 자산 관리도 태어나서부터 조금씩이라도 네. 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시간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을 사는 것.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리.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도 뭐 5년 투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동산도 보통 보면 10년 이상 투자해서 네, 다 네. 수익률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건 네. 이제 시간을 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퀄리티는요? 예, 퀄리티라는 것은 자본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퀄리티 나쁜 자본을 사면은 네. 자칫하면은 자본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종목도 뭐가 퀄리티가 좋은가 주식에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노키아가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좋았지만은 애플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노키아는 네. 주가가 거의 95%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퀄리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가장 좋은 퀄리티는 미국의 500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500개 기업들 네. 이걸 그냥 한꺼번에 사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S&P 500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 사장에 보면은 그 이제 변동성을 활용하라라고 예.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치 변동성을 활용한다는 게 그러면 좀 변동성이 많은 자산을 하면 투자를 하면 좋은 건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뜻은 아니셨겠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예.
변동성이 많은 자산을 택해야 수익률이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본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큰 변동성을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변동성을 이제 활용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를 매니징한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년 동안에 미국의 S&P 500의 주식 수익률을 보면요. 네. 이게 플러스 52에서 마이너스 37%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아주 큰 것이죠. 내가 1년 단위로 투자를 하면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도 50% 벌 거라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7로 끝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10년 정도 되면은 변동성이 확 줄어버립니다. 15년 되면은 15년 동안의 연수익률이 최저가 한 4%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 줄은 것이죠. 아. 이게 변동성을 관리하는 관리한다.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주식을 S&P 500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쭉. 10년, 15년 단위로 보면은 네. 그러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종목이 아닌 S&P 500에 500개 종목을 하게 되면은 네. 종목을 하면은 주식의 수익률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네. 변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S&P 500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일정한 분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걸 장기로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의 분포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은 종목이 아니라 종목을 분산해서 이것을 장기로 투자하게 되면은 네. 변동성이 확 줄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대하는 수익은 얻게 되고 변동성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실제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네. 이게 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반론이 없이 이건 다 인정되고 있는 그럼 바입니다. 고모님께서는 계속 이런 투자를 언제부터 해오셨어요? 저는 일찍부터 이제 이렇게 왔고요.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제가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은행 금리도 높게 했기 때문에 은행 예금 쪽으로 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투자회사에 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도 초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식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다가요. 2000년대 한 중반 이 정도부터 이제 저도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비중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한 2010년대 정도부터.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군요. 예. 네. 그럼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느 정도 좋은 않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제 권하시는 예, 그런 예. 어떤 확신이라든가 자신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투자 심리학 네, 그 얘기를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6장에. 네. 네. 내 안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작은 제목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큰 거 하나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가장 큰 거 하나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킬 박사 하이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일종의 사람이 내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 1이라는 것이 하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쉽게 생각하려고 네. 그러고 변동성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네. 그다음에 시스템 2는 지킬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네. 보다 복잡하게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이제 합리적인 뇌인 것이죠. 그 이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시스템 2의 뇌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시스템 1의 뇌를 가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스템 1의 뇌는 장기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20년, 30년 뒤 내가 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때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맞습니다. 모르는데 그때 생각을 해 이런 예,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시스템 1 뇌이고요. 또 시스템 1의 뇌는 변동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1년 동안에 막 주가가 변동한다. 나 이런 거 싫어. 하고 그냥 난 확정적인 것을 좋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의 뇌를 가동해서 자산 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예금을 갖고 평생 그냥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시스템 2의 뇌를 갖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가 한 20년 동안 기간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변동성을 내가 합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믿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스템 2의 뇌를 이제 가동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할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머리로 예를 들어 복리만 하더라도요. 네. 시스템 1의 뇌로는 복리가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A4 용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 있다면요. 이걸 50번 접으면은 네.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 예.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시스템 원의 내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이 유형이군요. 예,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거 물어봐서 답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답은 뭐예요? 제일 높다고 제일 크게 이야기한 사람이 지구에서 달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입니다. 정말이요? 계산해 보신 거예요? 예, 예. 오. 거기다 약간의 공백 정도를 종이 사이의 공백을 계산하면은 대략 지구에서 거의 태양인데요. 무한대네요. 네. 이게 이제 복리의 힘인데 이거는 네. 시스템 2의 내로 계산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20년, 30년 지나면서 나의 돈이 이제 팍팍팍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네. 시스템 1의 내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스템 2의 내로 복리의 효과를 그려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어린 나이에 도서관에 네. 가서 작은 그 마을의 시골 도서관에 가서 그 복리에 대한 그 책을 그렇습니다. 읽은 다음에 예. 복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계속 투자해봤다고 하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그 복리를 가장 실천을 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예, 지금 워렌 버핏이 돈을 엄청 많이 벌은 비결이 네. 오래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61살에 죽어서 60세부터 지금까지 네. 60세부터 94세까지 이룬 부가 전체 부의 95%라고 그래요. 그게 복리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워렌 버핏이 일찍 죽었으면은 네, 그 정도까지는 거부가 못 아니었었다.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은 실제 어렸을 때 복리 효과를 공부를 했고 네. 그걸 장수를 통해서 실천을 실현해낸 한 사람. 사람이군요. 예. 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복리 그래서 이 효과라는 복리의 효과를 알고 아까 하이드처럼 시스템 1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시스템 하면 2의 마인드. 2의 마인드를 예. 갖고 예. 지킬 박사처럼 예. 그렇게 가져가면서 건강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 뭐 오래 살면 자산을 자산을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아까 이제 하나 물어보신 것 네. 중에 하나 그 중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재밌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특징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이제 어떤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스토리를 짜고 하면서 예를 들어 주식을 자기가 우연히 사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어느 순간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벌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게 어디로 이어지나 하면은 네. 주식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럴 경우가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과다한 사람들이 나는 예외라는 낙관주의를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종목을 투자해서 실패했지만은 네, 내가 했으면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때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게 복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사람들이 복권의 확률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상님이 확률을 나타났어? 높게 네. 평가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투자를 하는 데까지 그렇게 연결되면은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은 사실 책가방 메고 학교 들어갈 때부터 계속 경쟁에 시달리고 어렵사리 대학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또 이제 대학 학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월급 받은 거 중에서 그걸 또 갚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서른 넘기가 훌쩍이고요. 막상 결혼하려면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들 힘들어해요. 그 기성세들에 맞습니다. 대한 불만도 많고. 그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청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이 아주 특별한 경우 부모로부터 자산가의 예. 자식이거나 그러지 않는 다음에야 돈이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출발은 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한 30년 지나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책을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예. 네. 청년들에 관해서 이제 지금 세대인 것이죠. 지금 세대는 아시다시피 자산 가격은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고 이제 임금 상승률은 더디고 맞아요. 경쟁은 격화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30년 정도 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저축한 돈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산 집값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그냥 현재를 즐기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꽤 맞습니다.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30년 동안에 만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요, 월 100만 원, 네. 그게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네. 그걸 7% 수익률이라면은 미국의 S&P 500을 한 60% 갖고 네. 채권을 40% 가지면은 대략 7% 나오게 됩니다. 네. 7% 수익률로 30년을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네. 12억 정도 됩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되나요? 현재 가치로 하면은 5억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뒤에 12억이기 네, 때문에요. 네. 지금의 가치로 하면은 대략 5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30년 후에 30년 동안 모았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현재 가치로 10억 원이고 네. 30년 뒤에 이제 가격으로는 24억 원이 되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한 10억 정도 같으면은 네.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꽤 충분히 준비가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은 10억 정도 같으면 월 350만 원 소득을 60세부터 만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 정도 같으면 이제 국민연금 좀 더하고 네. 혹 집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집까지 더하면 그건 너무 넉넉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는 걸로 계속 수익률이 7% 되는 거를 잘 만들어 갈 수만 네, 있으면은 네, 맞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그럼 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불안해서 산 청년들도 꽤 되고요. 네. 아니면 월세를 내느니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갚아 나가면 결국 이 집은 내 집이 되고 네. 이 집이 나중에 또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뛰어드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같은 100만 원일 때 예.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갚는 게 나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 네. 예,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물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네, 네. 이제 주식을 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집은 다른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대출이 안 되는 데 비해서 주택은 대출이 됩니다. 네, 예, 영모기지론도 가능하고 예, 영모기지도 나이 들어서. 가능하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타 다른 이제 베니핏, 다른 편익을 생각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주택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택을 갖추는 데 있어서 너무 처음부터 좋고 그런 데로 가려다 보니까 너무 부채를 과다하게 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이제 위험한 것 같고요. 조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내에서 집을 사기 시작해서 네. 나중에 자꾸 옮겨가면서 이제 네. 넓혀가는 거. 그 실거 조건 전략을 채워서 예.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또 그 취하면 전략으로 좋을 것 써서 이제 같기도 가는 게 하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트린치는 그 주식 펀드 매니저잖아요. 이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요. 네.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주택을 먼저 집을 샀는지 네. 한번 살펴보아라.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피트린치가 한 이야기 중에 이제 주택의 장점은 투자 자산일 뿐만 아니라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장점도 내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그다음에 20년, 30년 장기로 돈을 빌려준다.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는 네. 것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적어도 물가 이상은 가격이 오른다. 네. 내가 살면서 물가 이상은 가격이 오르면은 네. 뭐 이거 꽤 괜찮지 안전한 않느냐. 거 중에 이렇게 보는 하나라고 것이고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다음에 하나로서는 이제 주택은 가격이 급락해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장기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일단 살아야 되니까. 예, 네. 주가는 놀래가 팔아버리고 네. 가격이 오르면 또 놀래가 사버리고 그러는데 주택은 그럴 실수를 좀 줄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피트린치는 주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무 많은 큰 부담을 지고 좋은 곳에 처음부터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네. 경제 상황이나 자기의 자업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요. 네. 이건 정말 가정이 파탄이 되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집을 보유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단계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전략으로 준비하시는 아까 게 말씀하신 부부 합산 200이 들 거면 예. 그중에서 반은 뭐 주택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반은 아까 예. 말씀하신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연금, 네.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네, 자기가 네, 들어가니까요. 월급에서, 네. 그건 차치하게 되는 것이고 네. 개인연금을 뭐든 하여튼 조금 개설을 해서 거기 돈이 적더라도 하여튼 납입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예. 예, 사실 오늘 모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 기회에 또 될 수 있으면 한번 모시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어떤 자신의 명을 다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방송 듣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이제 청년분들에게는 네. 제가 이제 제가 이 책을 딱 요약을 하라 그러면요. 네. 딱 두 분의 말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버튼 말킬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네. 이걸 가르치는 게 투잡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저 쓴 책의 철학입니다. 네. 네, 그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렌 버핏이 이제 청년들이 거기 미국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물어보니까 오렌 버핏이 대답한 게 이런 것입니다. S&P 500 주식을 사라. 그리고 다른 것들 까먹어버리고 네. 그 나머지 시간은 당신의 월급을 올리기 위한 것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력하라. 예. 그래서 저축액이 늘면은 또 S&P 500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적이고 저 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성장 시대 돈 없는 청년들을 위한 투자법 오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대출 규제라는 게 네. 이제 사실 집값을 이제 잡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네. 과연 과거에 대출 규제가 있었을 때 그랬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사실 대출 규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규제를 하려면 법 개정도 해야 되는데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에서 말만 해도 자체적으로 쉽게 규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가 생기게 되면 이제 구매 능력을 따지게 되는데 자기 자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세를 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구매 능력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는 맞습니다. 효과적인 건 맞는데 이게 최근에 대출 규제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로 이제 정책 방향이 선회되고 있는데요.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 생각해 보면 그때 사실 2007년도였죠. DTI 규제 나오면서 집값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잡힌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공식이 또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게 대출 규제였는데 네. 문재인 정부하고 현재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17년부터 규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다 합해서 20몇 그렇죠. 번의 26번 이상의 대책들이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뭐 세금 네. 규제들도 나왔고요. 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집값이 이제 저평가, 무릎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어깨 넘어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저평가에서 올라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 약발이 먹히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였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 등장을 하고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을 안정하겠다. 그리고 PF 문제라든지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규제를 계속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첫 번째 수요 억제 규제 정책입니다. 굉장히 좀 낯설죠. 그동안 풀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대출 규제로 전환이 되네. 네. 낯설면서 처음에 맞을 때는 굉장히 좀 아픕니다. 두려움을 좀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집값을 보면 이제 무릎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에서 올랐던 머리까지 올랐다가 2022년에 어깨 가슴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또 머리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집값이 고평가 상황입니다. 고평가 상황이니까 여기서 머리를 뚫고 2층, 3층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금리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국면 갔을 때는 이제 결국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고. 맞습니다. 예, 지금은 금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하될 거란 예상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하고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저금리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금리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단순히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대출 규제가 저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어느 네. 정도 영향을 줄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 금리라든지 또 우리 규제 정책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명절이 지나면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 바뀌는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줍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작년 2023년 추석 지나고 추석 전만 하더라도 네. 주택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2023년 설 전에 네.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그때는 아주 안 좋았죠. 무서웠잖아요. 네. 설 지나고 마침 또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네. 추석 지나고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꺾였거든요. 그랬나요? 네. 네. 그리고 올해 설 지나고 다시 거래량 늘어나면서 상승 전환됐고요. 네. 이제 추석인데 추석 지났고 추석 지나서 집값 흐름이 네. 꺾이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난다면 네. 이 흐름이 내년 설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꺾인다면 설까지 안정되는 흐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절이 터닝포인트 역할을 해준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뭐 저는 속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집값 그 상승률 한 주간 주간 상승률이 네네. 조금 빠졌다 서울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네네. 이게 추석 전에 이래서 다행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전 같으면은 추석에 모여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데 네. 요즘은 추석 때 옛날처럼 많이 만나지도 않고 네네. 또 미리 정보를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이렇게 큰 터닝 포인트가 안 될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우리 네. 스포츠 경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농구 경기든 작전 타임 부르고요. 한 1분 쉽니다. 1분 동안 솔직히 감독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냥 물 한 잔 먹고 분위기를 끊어주는데 작전 타임 지나고 경기가 달라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올림픽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석 연휴가 한번 끊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네. 물론 의견 교환도 많이 하지만 네. 한번 쉬어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유튜브도 네. 보고 KBS도 보고 보면서 시장 흐름이 달라졌네. 주간 변동률이 추석 전에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가 됐구나. 시장 흐름이 달라지는구나를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절의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규제가 대출 규제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잠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이제 그 시계열로 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규제와 그 규제 완화를 오가면서 네네.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전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움이 오늘 되죠. 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동산 시장 보면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오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모르던 시절일 수도 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멀리. 그때 태어나기도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네. 박정희 정부 시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는데 그때도 투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투기를 했냐면 일반 개인들이 아니고요. 네.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60년대는. 토지, 국토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네. 기업들이 투기를 많이 합니다. 아, 기업들이 땅을 사니까 네. 그때 나온 규제가 뭐냐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기업들이 네. 땅을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야 투기하지 마. 우리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릴 거야라는 게 나오고요. 네. 70년대 들어서니까 이제 여의도, 압구정, 반포 같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만들어지니까 일반 개인들이 이제 투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독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정보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위층들, 그렇죠. 고위층 부인들, 복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 이제 복덕방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그 복과 정보력을 가진 부인이 합쳐져서 이제 네. 복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투기를 많이 해서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오르게 되죠. 자,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었었는데요.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500만 호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요. 물론 500만 호 다 짓진 않고요. 네. 한 180만 호 정도 지었습니다. 많이 그래도 지었네요. 많이 지었죠. 네. 그때 나온 게 개포지구, 네. 고덕, 목동, 상계동, 중계동, 서울의 택지지구들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때 나온 규제들 보면 굉장히 낯익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네. 그때 나왔습니다. 네.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아, 제한, 그랬군요. 채권 입찰제, 토지거래 허가, 양도세, 중과세가 그 시절에도 나왔던 제가 학생일 규제들입니다. 때라. 네네. 네. 그 규제들이 지금 또 사용되고 근데 있는 규제들입니다. 입사하고 나서 선배님들께 들었는데 이제 KBS가 목동하고 가깝다 보니까 처음에 네네. 목동 분양하고 막 이럴 때 네.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뭐 자동차 타고 나왔다나 이런 말 할 정도로 네네. 그 정도로 개발이 안 돼 있는 걸 이제 택지지구를 만들어가지고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도시가 네. 된 거죠. 네.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88 올림픽 덕을 좀 많이 봤죠. 88 올림픽 네. 되면서 김포공항에서 외국 귀빈들이 타고 오는데 네.
질퍽질퍽한 홍수가 나는 지역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보기에 멋지게 좋게. 만들자라고 해서 네. 목동 신시가지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제 개발을 한 아파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88 올림픽 우리 네. 했잖아요. 아, 손에 그땐 손잡고. 정말 많이 올랐죠. 그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네. 아시안 게임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88 맞습니다. 올림픽 지나면서 정말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가게가 많았던 기억들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한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네. 일기 신도시 네. 200만 원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탄생을 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공급으로 집을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하는데요. 요즘 3기 신도시가 오래 걸리잖아요. 한 8년,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요. 네. 1992년, 93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5년 네. 만에 신도시를 다 개발해버리게 되고요. 물량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규제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요. 네. 요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네. 요즘은 2년 보유잖아요. 네. 규제 지역은 2년 거주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3년 거주 5년 보유. 더 강했네요. 더 강했습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공급도 늘리니까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네. 유일하게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집값을 잡은 때가 그때였고요. 그때 안정된 집값이 김영삼 정부로 이어집니다. 네. 김영삼 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왜? 집값이 안정되니까 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면 부동산 규제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 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우리 IMF 외환위기가 네.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서 다시 바통이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어땠었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또 어느 정도는 규제를 살려놔야 다 되는 풀어줬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규제를 가장 많이 푼 때가 그때인데요. 네. 2년 만에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줬고요. 네. 남아있는 금융시장도 다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집값이 2000 월드컵을 기점으로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김영삼 정부 시절 집값이 안정됐죠. 노태우 네. 정부 시절 일기 신도시 나오면서 90년대는 집값이 안정됐고요. 네. 97, 98년도 집값 폭락했죠. 상승 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에서 2002 월드컵을 기점으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네.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집값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집값이 이제 천정부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집값은 저평가되어 있고 모든 규제는 다 풀려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엄청난 규제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집을 잡을 수는 없었고요. 집값이 맞아요. 계속 올라가죠.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게 2007년도 정도부터 집값이 잡혔는데요. 네. 마침 공교롭게 그때 뭐가 나왔냐면 많은 규제들이 나왔는데 2007년도에 대출 규제, 네. 총부채 그 원금 상환 비율 DTI 규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DTI 규제가 정말 무섭다. 네. DTI 규제가 나오니까 집값이 잡히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잡힐 때가 됐는데 대출 규제가 나와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규제에 앞서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잡힐 때가 됐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면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요. 네. 구매 욕구가 폭발하고 집값이 저평가됐을 때 대출 규제가 나오면 약발이 네. 잘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쭉 그 몇 분 동안 들어보니까 네. 규제와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 jes다의 그 네네. 반복된 역사와 이제 집값의 어떤 그렇죠. 괴를 좀 살펴봤는데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정부도 오르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또 역설적으로 규제가 나온다는 거는 집값이 오르는 거다. 오를 그렇죠. 거라고 정부가 불안해한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집값이 많이 오른다. 정부 생각보다 기준선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된다. 규제가 나오는 거고요. 네.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네. 네.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모든 퍼즐이 맞아지는 거죠. 작년 2023년 1월에 네. 왜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을까? 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미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준 거고요. 지금은 왜 대출 규제할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간다?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최대가 헬리오시티였나요? 네네.
몇 억까지 갔다가 네네. 10몇 억까지 떨어졌다 다시 20몇 억으로 올라가는 24억까지 올라갔죠. 예, 그게 이제 단기간 너무 급등락을 해서 문제인데 네네. 이런 규제라든가 집값의 움직임의 어떤 역사를 쭉 살펴보면 네. 부안외동하고 막 오른다고 뛰어들 게 아니라 네. 좋은 타이밍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절대 이 흐름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항상 제가 물어봅니다. 네. 선생님 올해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아니 집 사서 지금 사서 올해 말에 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게 되면 3년, 5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냐, 자금력이 되고 우리 가족이 집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집을 사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집값이 오르니까 굳이 계획이 없던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빨리빨리 사야지라고 하면서 과열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시장 흐름만 보지 마시고 나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하냐, 우리 가족이 집을 필요하냐, 구매 능력이 되느냐를 가지고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